네, 고 김광석 씨의 친형인 김광복 씨가 서혜순 씨와의 법적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김광석 타살 의혹을 제기해온 이상욱 기자가 오늘 중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네, 진실이 규명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가수 김광석 씨의 딸 서현양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김 씨의 친형 그 김광복 씨가 어제 그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추가된 좀 내용이 있나요? 밝혀진 내용이? 지금 뭐 추가로 외부적으로 공개된 내용은 없는데 김광복 씨의 입장은 서혜순 씨가 지금 언론 매체 두 군데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라디오 하나, TV 하나. 그렇죠. 거기서 했던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검찰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뭐 객관적인 진실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아마 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요. 지금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 의혹이 총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1996년 1월 6일 날 김광석 씨가 사망하고 그 자살로 결론이 났는데 그게 김광석 씨의 자살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이상호 기자의 첫 번째 의혹을 제기했던 포인트였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이번에 수사 대상이 아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끝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났고 지금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뭐 조사 자체를 개시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관련해서 모든 저작권에 관련된 권리를 가져갔던 서현 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라는 두 번째 의문이 생겼는데 그래서 유가족과 이상호 기자가 뭔가 감금돼 있다는 소문까지 들리다 보니 용인 동부경찰서에 찾아가서 서현 양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실종 신고를 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예요. 근데 서현 양이 2007년 12월 23일 날 사망을 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이제야 유가족들이 서현 양이 사망했다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숨겼는가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서현 양의 사망에 또 서혜순 씨가 개입했는지 의혹, 이게 이제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이 당시가 서혜순 씨와 서현 양 그리고 이 김광복 씨와 김광복 씨의 모친이 저작권 관련 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판결이 나기 전이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판결 과정, 소송 과정에서 서현 양의 사망을 법원에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어요. 이게 소송 사기에 해당하는지. 지금 이 세 가지가 의혹인데 그 뒤에 두 번째 이 아이의 죽음과 이 소송 사기 관련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그러겠네요. 네, 오늘 이제 김광석 씨 영화를 만들면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상호 기자,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조금 전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찰에서 이제 뭐 관련 제보를 포함해서 다년간 확보했던 자료들을 모두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나온 내용들이 보통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될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상호 기자가 영화를 일단 상영을 했죠. 그 영화에 나왔던 내용들에 관련된 자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김광석 씨의 타사로과 관련된 자료들이 결국 서혜순 씨와 김광석 씨의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김광석 씨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혜순 씨가 이 서현 양이 사망한 게 2007년 12월 23일인데 2008년 1월에 하와이로 출국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아이가 사망을 해서 경황이 없어서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슬픔에 잠겨서 보통 한국에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바로 하와이로 넘어갔고 그 바로 다음 달 2008년 2월에 하와이 독립 법인을 설립해요. 근데 법인을 같이 설립한 사람이 공교롭게 현재 이름이 김광석 씨 사망하기 전에 서혜순 씨와 불륜의혹이 있었던 분과 이름이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딸의 죽음을 방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외부적 정황에 관련된 자료들을 주로 제출할 것 같고요. 또 뭐 이상호 기자가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부분을 취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서혜순 씨가 주장하는 것과 좀 배치되는 자료들을 제출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서 씨가 이제 딸 서현 양 부검 소견서를 공개했다면서 이제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정작 뭐 부검 소견서는 그 자신 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읽지 못하게 조치해둔 상태인데 일단 이게 열람이 된다면은 뭐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 서현 양의 부검 소견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검이 이루어진 것 내용이 이미 어느 정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부검 내용이 뭐냐면 이 서현 양이 폐질환으로 사망을 했다. 폐질환으로 사망을 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뭐 특별하게 뭐 독극물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단순 병사. 이게 부검 소견서예요. 그럼 이제 부검 소견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대중들이 궁금해하고 또 유가족들이 궁금해하는 건 통상적으로 폐렴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당일날 사망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없어요. 않지 않나요? 그 전까지 그렇게 방치해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를. 그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악화가 돼서 사망을 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당시에 이송하는 과정,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을 했고요.
그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 서현 양을 방치를 했는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논의의 핵심 포인트인데 이 부검소견서를 보면 그냥 서현 양은 폐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가 끝이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것과 부검소견서는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일단 서혜순 씨가 부검소견서를 제공한다는 건 이거 봐라 그냥 딸아이 병사 아니냐라는 예.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것과 이 서현 양의 죽음의 부검소견서는 큰 의미가 그러니까 없다라는 생각이 백 들어요. 변호사 말대로 그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사망할 수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전에 좀 방치해놨던 게 아니냐 이거를 뭐 문제화 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서혜순 씨가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기 한 5일 전쯤에 약을 많이 먹였고 그리고 애가 괜찮은 것 같아서 방학이 지나면 낫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게 이제 서혜순 씨의 주장인데 이제 폐렴이라는 게 저도 어렸을 때 걸려보면 굉장히 고통이 심해요. 오래 가죠, 그리고 굉장히. 그리고 예. 그게 정말 갑자기 사망할 정도까지 악화가 되려면 일정하게 시한이 필요할 텐데 서혜순 씨는 서현 양 위해서 뭐 미국, 독일, 영국 다니면서 열심히 치료하고 또 지금 어쨌건 장애 등급을 안고 있는 아이지 않습니까? 또 신장 기능도 손실을 해서 면역 기능도 많이 약해졌다면 더더욱이나 아이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됐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도에 하와이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 어떤 다른 남자와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이의 그 건강을 좀 방치한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이를 방치해 사망한 경우에는 유기치사의 조치가 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번 수사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게 심증으로 잡힐 수, 그러니까 뭐 정확한 물증이 없어도 정황상 증거로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그죠? 근데 지금 제기한다면 관련 정황들 가지고 명확하게 밝혀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정확하게 10년 전 일이고 그 당시에도 경찰이 이상하니까 부검을 한 거거든요. 이상하지 않은데 아이가 죽었는데 부검합시다라고 하는 경찰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도 뭔가 석연찮아서 했는데 결국 그 당시에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새로운 진술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부검을 의심이 돼서 했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였던 서혜순 씨가 네 부검합시다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또 부검을 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유가족의 그렇게 동의를 또 받으니까요. 순순히 부검에 동의를 했다는 것 자체도 본인은 떳떳하기 때문에 그렇다란 또 다른 주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검에 동의를 했다라는 게 나는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예.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하고 아이를 방치했다는 좀 달라요. 사인을 밝히는 게 이 예. 폐질환, 그러니까 병원에 온 이유로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독극물이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는지를 밝히는 거니까 폐질환 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의 취지지 나는 얘를 방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까지 이 안에다 내포돼 있다고 보기는 힘든데 예. 다만 유일하게 이제 하나 희망을 가져보거나 좀 새로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당시 불륜 상대로 의심받았던 이름과 동일한 동거했던 사람이 서현 양의 사망 당시에 같이 있었다는 이웃들의 증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서현 양을 어떻게 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제3의 그런 게 인물이.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 그 사람의 진술이 있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과연 그 당시에 10년 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게 가능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가 명확하게 이 지금 관련된 의혹을 풀어내기 쉽지 않다라는 그러겠네요. 겁니다. 서혜순 씨가 그 김광석 씨의 사망 진단서 최초 공개한 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살로 이게 뭐 종결됐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굳이 내민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도 자살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사망 원인이. 그리고 이상호 기자가 사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우리 사망 진단서를 볼 필요 없다. 부검 소견서를 달라요. 여기는 좀 다릅니다. 아까 그 서현 양하고 그렇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상호 기자의 지금 주장은 통상적으로 이제 사람이 목을 매서 자살을 하게 되면 이 밑에 사큰이라고 해요. 줄 자국이 그렇죠, 남는데 줄 자국, 예. 그 여기서부터 이게 귀 밑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이제 V자 네, 형태로. V자 형태로 되는데 그 당시에 김광석 씨 사망 당시에는 일자로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잡아당겨야 생기는 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부검 소견서에 나옵니다. 예. 사망 진단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부검 소견서가 네, 필요한 근데 거네요. 지금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서혜순 씨가 부검 소견서도 공개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에요. 근데 부정하신 분이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살이었다고. 사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부검 소견서에도 제대로 기재가 있을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건이 일자로 만약에 돼 있다면 이거는 저 같은 이 비전문가도 자살이 아니라고 타살이라고 아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 당시에 경찰이 그걸 간과했을까? 이제 그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혜순 씨가 지금 부검 소견서를 공개한다는 게 별로 그 부검 소견서 안에 김광석 씨의 타살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유기치사 이외에도 또 다른 쟁점이라고 아까 네. 짚어주셨던 부분이 바로 소송 사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제 김광복 씨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만약 서현 양의 죽음을 알았다라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또 예.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뭐 사기로 뭐 취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게 참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는데 지금 김광복 씨하고 김광복 씨의 모친이 이제 원고고 피고가 서현 양과 서혜순 씨였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저작권이 있다라는 취지, 저작인적권이 있다는 취지로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2008년, 그러니까 서현 양이 사망하고 나서 2008년 초 봄에 대법원에서 서혜순 씨와 서현 양이 완벽하게 이긴 걸로 판결을 냅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약간 저쪽에도 여지가 있는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완벽하게 서혜순 씨가 이겼다라고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이 됐어요. 파기환송이 되면 이제 우리 하도 요즘에 법률 얘기 많이 나오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잖아요. 이제 고등법원에서 합의로 끝이 난 거예요. 조정으로. 근데 이제 이 김광복 씨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서현이가 살아있는 줄 알았고 존재. 서현이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권리를 다 포기했던 거지 서현이가 만약에 사망했다고 생각했으면 우린 끝까지 법적 투쟁을 했을 것이다. 그걸 알리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소송 사기다라는 게 일단 이제 김광복 씨의 주장인 거고요. 예. 서혜순 씨의 주장과 또 많은 변호사들의 생각은 대법원에서 완벽하게 서혜순 씨가 이거를 판단해 놨잖아요. 이 합의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결론은 동일하다면 그러면 서현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게 위법하긴 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리고 무효는 아니다. 재산상 관계, 이해관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송 사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좀 어려운 이 부분입니다. 부분도 결론 뒤집기가 좀 쉽지는 네,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천안에서 아까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드렸습니다만 복무 중인 사병이 총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이것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그 군이 도비탄 사고로 추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그 군 부대에서 이제 진지 공사를 마치고 네. 이제 부대로 복귀하고 있는 과정에 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총소리가 들렸고 결국 한 명이 총탄을 머리에 맞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격 개시하는 곳에서 이 군인들이 걸어가고 있던 곳까지 거리가 한 400m 정도 되는데 예. 그 당시에 사격 훈련을 했던 소총의 유효 사거리가 한 460m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군부대 이제 국방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도비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도비탄이 뭐냐면요. 이제 총알이 슉 날라와서 그냥 이렇게 사람한테 맞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굉장히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고 뭐 반사되듯이 튕겨 나가면서 맞는 건데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유족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건 도비탄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딘가를 한번 거쳐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일단 정확성이 거의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가 확 줄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효 사거리와 거의 근접한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군 측 입장은 우리가 도비탄이라고 단정한 게 아니라 예. 그 당시에 그곳의 위치를 보면 흙벽으로 14m 정도 높이가 되고요. 그 14m 높이 위로 오솔길이 나요.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준을 할 때 위로 조준을 하지 않으면 글로 안 날아가요, 총알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역을 조준을 하면 그쪽 방향으로 총알이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데 맞고 간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한다는 건데요. 일단은 이 사망한 이후에 부검을 하기 위해서 또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부검을 해서 이 지금 탄흔을 확인을 해보면 많이 찌그러져 있다면 도비탄일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탄환이 나온다면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인지 오발로 인한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해봐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예, 또 송영호 국방부 장관이 특별 수사를 지시를 했다고 하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한 그래요. 좀 더 구체적인 수사가 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주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배우 송성미 씨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네, 범행에 앞서서 청부 살인을 좀 의뢰했다라는 좀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저번 달 21일 날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네.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송선미 씨의 남편 고모 씨가 이 지금 20대 조모 씨에게 흉기로 찔려서 즉사했던 사람.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살인범이었던 조모 씨가 뭐라 그랬냐면 이 지금 이 고모 씨하고 이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우리나라에만 부동산 600억 원 이상 정도가 돼요. 그 재산에 관련된 분쟁하는 과정에서 상속에 관련된 좋은 정보를 주면 내가 많은 돈을 주겠다, 수억 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소위 달랑 1,000만 원밖에 주지 않아서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예. 주장을 했던 사건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건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송선미 씨 남편 고모 씨의 상대방 쪽이죠. 이 외할아버지의 이제 이종 사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고모 씨랑 그곳에서 이 지금 600억 원에 대한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을
자기들이 취득하기 위해서 뭐 서류를 위조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3명이 구속이 됐어요. 법무사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재산 분쟁을 넘어서서 이쪽에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써서 재산을 좀 가져간 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 과정에서 이 지금 이종 사촌이랑 광모 씨, 소송의 상대방이죠. 네. 이 광모 씨가 이 살인범인 조모 씨한테 저기 저 고모 씨 좀 죽일 수 있는 방법 없느냐? 좀 흥신소 통해서 살인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통화 내용에다가 뭐 그다음에 SNS 내용, 이메일 등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모 씨가 직접 흥신소를 찾아갑니다. 흥신소에서 이게 그냥 이거는 방송 용어가 아니지만 이 실제로 했던 내용입니다. 담글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흥신소 직원한테. 그래서 흥신소 직원이 그게 이제 누구를 죽여줄 수 있느냐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흥신소에서 우린 이런 거 못합니다. 라는 내용까지가 지금 확인이 된 건데 지금 이 조모 씨는 그거 장난이었어요. 예, 농담이었다라는 네, 농담이었어라는 이 내용이 입장인데 처벌에 좀 더 뭔가 좀 더 그 가중이 되겠다고 이 조모 씨가 흥신소 가서 청부 살인을 의뢰한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 전에 이 광모 씨, 그러니까 이 재산 소송의 광모 씨가 이 조모 씨한테 지금 이 송섬의 남편을 죽여달라고 했던 게 사실이라면 지금 구속돼 있는 이 광모 씨는 살인 교사의 책임까지 져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문 변호사와 함께 각종 사건 사고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